안녕하세요.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제5법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록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지만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들으셔도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이 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뭐 과거에 트라우마가 발생했던 이유를 발견할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되면 어떤지에 대해서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좀 더 선명한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이 표의 첫 번째 박스,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과 내버려 두는 부모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끔씩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가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아이가 갑자기 이제 땡깡을 부리는 거죠. 부모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뭐 막 뭔가 요구하고 막 트러블이 발생하다 길거리에 누워버린다든가, 뭐 갑자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거나. 이게 그나마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고 피해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식당 같은 데나 밀집 공간에 사람이 있고 막 이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부모도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엉덩이를 팍 한 대 친다거나 꿀밤을 매겨버린다든가,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체벌까지 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억제를 시키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평소에 부모가 안 돼라는 뜻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아이에게 합리적인 한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너무 아이를 또 이제 자유롭게 놔두는 거, 곧 지나친 혼돈 속에 두는 거는 오히려 지나친 극단적인 질서를 낳는 순간이 생겨서, 뭐 그게 그런 체벌은, 갑자기 하는 체벌은 뭐 교훈이 되지도 않고 별로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 살벌한 예가 있는데, 어떤 예냐면 게임에 빠진 아들이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만들어주는 어머니들이 많은가 봐요. 이럴 경우 이 아이가 크면 결혼을 하겠죠? 그럼 아내한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게임을 하면서 간식을 달라. 이런 자세가 나오면 그 아내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미워할 만한 이유가 이렇게 쌓여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왕처럼 키우려는 어머니들이 제법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번외편으로 왜 아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처럼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를 분석해 본 결과 문화적 요인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조던 피슨 교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진화론적인 이유로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좋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 평생 아이를 낳으려 해도 이제 한 8, 9명을 낳게 되는데, 남성은 다양한 여성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얻으려는 성향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후손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홀로코스트,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생존자 이타 슈바르츠는 15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4살, 곧 94세 때 세상을 떠날 때 직계자손이 2,000명이었대요.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청나라 태조,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 태조 누르하체 할아버지 기호창가는 중국의 북동 지역에 거주하는 150만 명의 북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기즈칸 아시죠? 뭐 정복자 칭기즈칸. 중앙아시아 남성 8%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칭기즈칸 이후 약 34대가 흐른 지금 칭기즈칸 후손은 남성만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좀 황당한데, 어쨌든 그 아들에 대한 특별 대우의 장점이 존재하기도 한데요. 뭐냐면 특별 대우를 받고 자란 아들은 다방면으로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프로이트조차도 뭐 이렇게 말했다네요.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남자는 평생 정복자가 된 듯한 느낌으로 산다. 그만큼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이런 믿음이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만 들으면 이렇게 키워야지 뭐 하실 부모님들 위험한데, 어쨌든 뭐 계실지 모르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정복자라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실제 정복자 성향으로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듯이 그렇게 성공을 하면 뭐합니까?
칭기즈칸의 그런 번식력이 뭐 어디서 나온 거야?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인 데서 나온 거죠. 많은 후손을 성공했으니 진화론 쪽이기는 성공이겠지만 또 한편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 후손들이 그렇게 얻은 것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돌연변이로 자손들로서 나타날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현대 사회에서는 딸을 더 선호하는 가정도 이제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딸을 더 선호하는 가정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부모의 무의식적인 증오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무관심한 어머니가 있었대요.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예화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에게 무관심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그런 형태에 적응하게 되어서 그냥 집에서 그냥 밥 먹기도 귀찮아하고 밥을 안 먹는 습관이 그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조던 피터슨 교수님 집에 오게 돼서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 아내가 밥을 먹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근데 그 거절하는 아이를 잘 달래가면서 끝까지 계속 잘 시도를 해서 8, 9번의 거절 끝에 마침내는 먹였고 굉장히 불쾌했던 아이도 마침내는 우울했던 표정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가 갑자기 교수님 아내, 피터슨 교수님의 아내를 막 엄청 따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돌아왔을 때 오히려 침울한 표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불행을 모르고 무관심했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세요. 심지어 심리학자였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밥 먹이는데 그렇게 거절한 아이를 억지로 먹이면, 아이가 오히려 그 조던 피슨 교수님 아내를 더 싫어하게 돼야 됐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막 강압적으로나 무력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너가 먹어야 잘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심으로 이렇게 한 거죠. 계속 이렇게 거절하는 아이를 두고, 너가 배고파서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잘 얼른 거죠. 계속. 이렇게 얼려서 포기를 안 해서 먹이면, 당장은 아이가, 기분 나빠할 수는 있는데, 마침내는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모 탓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실제로 까다로운 아이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뭐 알려주시는데요. 뭐 어떤 가정인데 이제 도무지 재우려고 해도 안 자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재우려고 하는 데만 45분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매일 45분이면 일주일에 315분이고요. 대략 5시간입니다. 한 달이면 20시간이고 1년이면 240시간. 약 1.5개월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1년에 1.5개월 동안 사이가 안 좋은 건데 관계가 좋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아이가 문제 있으면 부모가 문제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독 까다롭고 다르기 어려운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금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 확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구성원은 타락하지 않았는데 사회가 부패했다는 게 말이 될까? 즉 사회 구성원이 아이를 상징하고 이제 사회가 부모, 가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제 그 가정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원래 아이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루기가.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사회가 부패했다면 뭐 사회 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기존의 질서를 잘 따르지 못하는 소수 집단이 존재한다고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안정된 사회 체계를 가볍게 개혁하는 건 위험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참 어렵지 않아서 전 솔직히 조금은 요 부분은 좀 이렇게까지 쓰시는 건 조금 어려웠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평소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이 좀 그나마 조금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 좀 부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아니 뭐 독일도 이런 일을 겪었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지만 이슬람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처음에 이제 메르겔 총리가 그거를 막 받아주려고 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많이 맞춰주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칫 원래 독일 고유의 안정된 사회 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이가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제 또 이걸 또 확장을 해서 사회에 대한 예를 또 좀 더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캐나다에서 1960년대 이혼법이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쉬워져서 행복해졌느냐. 이제 과연 그게 왜 자유를 이제 막 그때 이제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뭐 이제 개개인의 선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혼법을 이제 통과시킨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어른들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즉 그렇게 억압하는 것 같은 법들이 아이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부분들도 많다라는 것인가. 어느 정도는 아이들을 좀 컨트롤하고 훈계를 하고 그리고 체벌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리고 그럴 책임이 있고 권위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질서를 한꺼번에 갑자기 급격하게 쉽게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진화학적으로 우리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또 혹은 조상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지혜를 너무 가볍게 무시하고 허물어버리는 시도일 수가 있고 자칫 더 큰 아주 위험한 혼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규율과 질서, 전통을 너무 강조해서 아이들을 억압하고 숨막히게 하는 것도 극단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거꾸로 너무 자유분방하게 키우고 우리는 뭐 그렇게 막 억압되고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힘들게 자랐으니까 너무 놔줘도 아이들이 이제 사회 속에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방종에 쉽게 빠지고 이제 책임지는 자유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런 상황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 가지 그 순수한 아이라는 허상이라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아이가 절대 무조건 귀엽게 생겼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장자크 루소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자크 루소 에밀에 대해서 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건 되게 이제 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진로 선택에 있어서의 입장에서만 조금 담았고 근본적인 걸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도하지 않게 연결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래 순수하지만 사람은 본래 순수한데 문화와 사회가 사람을 더럽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이걸 비판하면서 루소가 말한 순수한 자연인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아담과 하와 같은 어떤 존재여서 질서로만 이루어진 그 안에 있는 비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 기독교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선한 부분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뒤덮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음에도 남아있는 어떤 건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 조각들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악함은 이제 아담이 불순종한 이유로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고유의 원죄, 이제 원래부터 인간 날 때부터 그런 악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제 어린아이도 어른만큼이나 어두운 면을 이미 배우지 않아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엔 나와 있지 않지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그런 표현을 하죠. 아이가 배우지 않았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질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아이가 안 배워도 악한 면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다수는 악한 면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더 친절해지고 양심적으로 변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은 주로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나 자주 보이는 어떤 현상이고 성인 사회에서는 뭐 전혀 없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예를 드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영국 소설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란 소설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유도 어떤 인간의 어두운 면을 탁월하게 그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거 파리 대왕 뭐 나중에 나눌 게 있으면 나눌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뭐 어떤 외딴 섬에 이제 소년들만 이렇게 높게 소년들만 고립된 지역에 이제 놓이게 되면서 그 안에서 점점 이제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게 되고 서로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일들, 흉악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어떤 인간 본성이 이제 본능적으로 사회 규범이 없어지면서 본능적인 어떤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놀랍게 잘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부터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순수한 아이 이런 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사와, 뭐,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역사와 사회 책임을 볼 수 없는 예가 있는데, 침팬지조차도 심지어는 그냥 이유 없이 부족 전쟁을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동료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유전적으로 인간과 거의 99점 몇 프로 뭐 거의 똑같은 어떤 그런 존재죠. 그리고 중국 난징에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일본군의 만행을 담은 책들, 그리고 뭐 731 부대에 대해서는 차마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분들도 그러니까 일본의 만행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수렵과 채집 시절의 인간은 소규모 공동체에서 지역 문화를 공유하며 살았지만 산업화된 도시 거주인보다 살인을 훨씬 많이 저질렀대요. 실제로 뭐 이제 요즘에 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지구 문명이 발달해서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한다.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명화의 장점도 있어요. 실제로 오히려 비문명화된 곳이 더 쉽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쭉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영국은 10만 명당 1명꼴로 이제 살해를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부시맨 뭐 이런 지역에서는 뭐 10만 명당 뭐 40명에 달했고 뭐 캘리포니아 지역의 토착 부족인들은 뭐 10만 명당 1,450명이 폭력으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역시 선하기만 한 존재는 절대 아니다. 뭐 그래서 사회와 접촉하지 않고는 절대 혼자서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의 공동체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또 친구와 어른들의 관심을 간절히 바라며 또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받지 못하는 아이는 학대받은 아이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관심은 근데 이제 그냥 눈팅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규칙과 절제를 주는 그런 관심이에요. 사랑을 배경으로 막 아이가 말한 데가 열받아서 안갚음하려고 하는 형태로 체벌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밥 안 먹으려고 했는데도 계속 얼려면서 마침내 유익한 거는 어쨌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어쨌든 아이가 마침내 그게 사랑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돼서 돌이키게 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 또 이제 트렌드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뭐 부모인가 친구인가.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라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꾸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친구는 어차피 학교 가서 많이 사귈 거고, 부모는 친구와 달리 아이의 분노를 받아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면서도 적절하게 아이를 제어하고, 그리고 훈계에서 돌이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등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녀에 대한 어떤 복수나 그런 게 아니라 공감과 장기적 판단을 세심하게 결합한 어떤 그런 훈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상식들을 좀 깨는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해 주고 계세요. 아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어른들의 교육과 참견 때문에 제약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극소수 사례, 천재성이 있는 아이들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적인 아이들의 창의력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엄격한 제약이 오히려 이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들도 가끔씩 있다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칙과 체계가 아이들을 파괴한다는 믿음, 뭐 이런 거 역시 충분히 기회를 주면 아이들 스스로 언제든 밥을 먹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좀 어리석기 없는 근거 없는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면 햄버거와 프라이드 치킨, 뭐 과자만 먹을 거라고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의 기준, 이거 조금 오해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좀 많이 큰 아이들은 좀 이게 이런 방법으로 잡기는 아직 좀 힘들고 5살 이하 아이들 최하, 그러니까 5살 이하 아이들 이런 애들은 내버려 두면 당연히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이들의 영악함의 예까지 좀 들어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조던 피터슨 교수님 딸이 3살 때 정글짐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남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자신의 딸을 밟았대요. 그러면서 자신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냐? 당신이 어른인데 아이인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걸 어찌할 거냐? 날 때릴 거야 어쩔 거냐?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밟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차마 그냥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게 장래적으로 긴 관점에서 아이를 위하는 것이었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딸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어떤 한 가지 특징을 살펴봅시다. 습관적으로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때린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엄마를 지배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통제 범위를 찾아가는 어떤 아이의 방법이기도 한다 그래요. 이렇게 막 툭툭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를 아이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도발 행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재보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게 거절을 안 해주면 이제 말만 그게 5살이 넘어가 버리면, 그리고 그런 형태로 계속 가서 5살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 그걸 내버려 둔 걸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제 훈계나 질서, 어떤 책임 같은 게 잘, 훈계에 대한 질서, 책임 같은 게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성도 떨어져서 학교에서도 이제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처벌이 아닌 보상을 통한 교육법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처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보상도 같이 쓰라는 거예요. 스키너 교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인데 예를 들면 접시를 찬장에서 꺼내서 식탁까지 옮기는 일을 시키고 충분히 칭찬해주면 이런 식으로 아이가 계속 접시 옮기는 걸 막 한대요. 이렇게 동기부여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 교육법의 또 다른 예인데요. 내성적인 딸이 있어서 말을 조금 더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모가 뭐 스마트폰이나 다른 짓 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목하고 같이 식사도 계속 식당 붙어 있으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딸이 말하는 순간이 생긴대요. 그러면 그때 엄청 집중해드려요. 이게 곧 딸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나한테 너의 비밀을 얘기해준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희 대한민국 부모들 어때? 다 피곤하고 밖에서 뭐 대부분 맞벌이가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적절한 기회 때 그걸 포창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려고 애쓰는 이런 건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게 일종의 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뭐 사주고 막 이러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아이랑 있을 때는 계속 딴짓 안 하고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의 그렇게 하는데 딴 얘기 안 하고 철저히 수업에 집중하면서 계속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집중력이 잘하게끔. 아이들도 힘들죠. 근데 그렇게 수업하는 사람도 사실 솔직히 진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있을 때도 부모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서도 일하는데 안에서도 아이한테 그렇게 집중한다는 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시도를 해라. 집에서도 못 쉬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좀 청년들에게 조금 또 이제 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한 빨리 젊었을 때 결혼을 하십시오. 이게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특히 어렸을 때는. 아무튼, 그래서 스키너 보상은 바람직한 행위를 강화하는 거고, 위협과 처벌 같은 건 나쁜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틀렸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아이에 맞게.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님도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까다로운 아이가 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고, 이게 정도까지 일일이 모든, 그럼 내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것까지 답을 내주실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 아이에게 맞는 형태를 어른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도 해줬다가 또 말을 안 들으면 위협과 처벌을 해줬다가, 처벌 중에는 꼭 또 힘으로만 막 때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생각하는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사회에서 단절되는 듯한 어떤 기분이나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아이의 뇌를 그렇게 좀 통제되는 듯한 어떤 느낌을 주면서 동일한 어떤 효과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동화 몇 개를 또 들어서 어쨌든 아이가 자연스럽게 잘한다는 거, 잘 성장한다는 거는 틀렸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래서 과잉보호하는 왕과 왕비. 그래서 말레피센트인가? 해가지고 이제 뭐 저주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저주에 사용이 될 도구인 물레를 그냥 막아버리죠. 그래서 나라에서 없앴는데 결국에는 피하지 못하고 물레 바늘에 찔려서
잠에 들게 되죠. 뭐 물레는 운명을 상징하고 찔림은 성장 과정의 고통을 암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안 할 경우 아이는 역시 피터팬 같은 존재가 돼서 어른인 후크를 이제 막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죠. 어른이 되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어떤 이런 반작용들이 잘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른이나 사회 요구가 모두 독선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틀렸다. 그래서 그거는 나라 구실을 못하는 뭐 과거의 나치라든가 뭐 일본의 전체주의 국가에나 적용이 되는 말이고 계급 구조가 능력이 아닌 힘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회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조건 또 힘으로만 굴러가는 또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친구와 달리 적절히 권위를 가져야 되고, 자녀의 사회화를 도와야 되고, 보상과 처벌 위협을 적절히 집중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어렵다라는 걸 빠짐없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도 교수해주고 계세요. 역시 뭐 사람마다 기질이 워낙 달라서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죽어라 안 먹고 막 그래가지고 아까 그렇게 아내가 이렇게 다른 아이는 이렇게 잘 대했다고 하지만 아내조차도 막 절망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하다가 기어이 먹이고 나서 그 아이가 또 자존심 상해서 막 울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잠 못 자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던 과정을 얘기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 조던 피스 교수님이 또 단순히 열받아서 막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무력을 한 건 아니고 계속 먹이려고 이렇게 해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해서 끝에 기어이 성공이 되고 나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를 잘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어떻게 좀 해야 돼요? 오콤의 면도날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13세기 신학자가 제시한 건데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것 이상의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를 제시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진실에 가까우려면 꼭 필요한 것들만 전제해 두고 이제 뭐 가정을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전제로 훈육의 규칙을 최소한 단순화해라. 그리고 훈육을 할 때는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의 행동이 교정될 정도로만 이제 징계나 이제 훈육 이런 걸 하라는 거고 그 이상으로 열받아서 더 심하게 막 아주 막 이렇게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아까 부모 입장도 힘들다라고 했죠. 밖에서 일했는데 여기 또 안에서 와서까지 아이한테 뚫어져라 관심 그러면서 그때그때 집중하면서 이렇게 또 반응해 줘야 잘 큰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부부간에 잘 힘을 합쳐서 잘 키워가도록 애써라. 뭐 이런 겁니다. 결론. 요즘에 현대 사회가 너무 이제 그 아이를 친구 같은 존재로만 세우려 하고 아이의 감정이 상할까봐 자신을 미워할까봐 훈계를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권위주의적인 것들을 혐오하는 어떤 그런 세대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아이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지나치게 권위적인 것도 극단적이지만 보상이랑 체벌을 망설이지 말아라. 그것도 적절히 균형감 가운데 때에 맞게 관심과 사랑을 기르면서 안 쓰면 아이가 망가지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너무 장황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렇다고 또 이거 빼고 뭐 확 또 너무 축소하면 좀 전달하는 의미가 너무 좀 없잖아요. 보통 좀 뻔한 내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역시 또 감사드립니다.